사실 저도 원장 뭔지 몰랐어요.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N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게 되죠. 근데 블록체인이 멈추면 그 돈들은 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탈중앙화보다는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줄 것 같아요. 원장, 영어로는 레저라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저도 원장 뭔지 몰랐어요.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미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다 사용하시고 있던 기존 개념이라서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원장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라는 건 돈의 움직임이 기록된다라는 뜻이에요. 블록체인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거래 내역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드사도 사실 제가 돈을 보내고 받은 기록이거든요. 어느 상점에 가서 내가 카드 결제를 하면 그 상점에 있는 계좌로 제 돈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기록해달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실제로 돈이 카드사에 있지 않죠. 실제로 돈은 은행에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 돈이 은행에 있다가 상점에 있는 계좌로 돈이 갈 텐데 그럼 카드사 DB랑 은행 DB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카드사 DB는 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은행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잔고가 얼마인지 일 텐데 은행 DB를 우리가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블록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그림. 거기에는 카드사 DB만 저장돼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기로 했음.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서버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거래 내역의 결과값이 상태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니까 결국에 돈은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하고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암호화폐 지갑은 내가 그 상태에 저장돼 있는 돈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고요. 돈은 블록체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록체인 노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네트워크 기술 용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분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니까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는 개념으로 바꾸면 그냥 서버인 거예요. 구글 서버는 구글에서 운영하고 카카오 서버는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네이버 서버는 네이버에서 운영하죠. 근데 블록체인 서버는 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를 네트워크적으로 봤을 때 노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결국 그 서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믿고 쓸 수 있으니까 원장에서 서버 운영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구글 서버 운영자들은 구글에서 월급을 받고요. 블록체인 서버 운영자들은 블록체인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서버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갖기로 했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프로토콜 안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면 좋을까에 대한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결국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합의를 어떻게 하냐에서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갖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할 거냐라는 문제로 조금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요청이 왔는데 나 이거 처리했거든? 근데 너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요청을 내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서버에. 그럼 그 서버도 그래, 우리 같은 걸 갖기로 했으니까 나도 갱신할게,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블록을 누군가 만들었을 때, 갱신 요청이니까 블록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그 블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블록이 나한테 도달했을 때 이 블록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서 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거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되게 다양한데, 결국에는 누가 블록을 만들 거고, 그 블록을 받은, 안 만든 서버들은 그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요. 왜냐면 블록을 만들면 보상이 주어지니까 다 되게 블록을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누구나. 근데 블록을 또 누구나 만들면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끼리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바꾸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내가 바꿀게 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바꾸고 나서 또 다른 한 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다 처리되고 나서 또 다른 한 명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누구나 요청했을 때 다 처리를 하면 결국 그 더블 스펜딩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엉망으로 갱신되면서 없는 돈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누가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받은 애들이 어떻게 갱신을 할 건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POW는 학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주시고 빨리 푼 사람 손들어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서버가 블록을 생성하게 돼요.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서버들은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그 친구가 칠판에 가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라고 써줄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블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저는 걔가 준 답을 문제에 넣어보고 풀렸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블록을 만드는 게 맞네, 그리고 그 친구가 만든 블록이 나한테 전달이 됐네, 그럼 나도 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PO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서를 좀 다르게 정하는데,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은행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이만큼의 보증금을 걸고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치금이 많은 서버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권한을 가져가는 것을 POS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예치금의 한도를 얼마까지 정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예치금의 한도가 0이면 정말 많은 서버들이 참여를 하는 네트워크가 될 테지만, 블록을 생성하는 서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갱신하는 데 속도가 오래 걸려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플하게 푸는 방식이 이제 DPoS라고 해서 POS의 한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 얼마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정해보는데, 특정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보증금을 등수로 정해보자. 예치금이 많은 순서 중에서 뭐 약 100명의 서버에게만 데이터베이스 갱신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DPoS고,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체인들은 거의 대부분 DPoS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 그러니까 원장을 다양하게 갱신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디파이나 뭐 NFT나 이런 것들로 발현이 된 건데, 저희는 이제 인프라 사업자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디파이랑 NFT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의 원장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디파이나 NFT는 그 원장 안에 조금 더 작은 그들만의 원장을 만든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디파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냥 기존의 금융에서 쓰이는 개념들인데, 블록체인은 누구나 원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융하고 조금 달랐던 점이, 누구나 써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있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축도 하고 은행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고, 전 세계에 아직도 자기 계좌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나한테도 주어졌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 저장하거나 교환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거기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투자적으로 많이 접근하시긴 했는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금융이 없는 곳에 금융을, 네, 그리고 신용이 없으신 분들도 금융을 쓸 수 있게 했던 것이 이제 디파이적인 접근이지 않았나 였던 것 같고, NFT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그냥 원숭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랬죠. 기술자니까. 제가 NFT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NFT 작가님들이 자기 그림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을 때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대를 차려서 길거리에서 팔거나 옥션에 올리거나 하는 건데, 노출 빈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노출 빈도를 만드는 곳들이 이제 갤러리 같은 곳인 거고, 근데 모든 작가님들이 갤러리를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이 NFT라는 기술을 써보니까 내 작품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예술 작품을 담아내는 NFT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는 결국 작가님들의 시간을 또 가치 있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현재 NFT가 그림 뭐 예술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특허권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음악 저작권들도 있으니까, 결국 그분들의 어떤 가치를 더해주고 지켜내는 형태로 계속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오도 저는 그냥 전자조직인 것 같아요. 다오라는 게 원래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인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를 이제 저는 창업을 해봤으니까 회사 창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들을 다 만족시켜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오라는 것은 블록체인 위에 그 원장 위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 약속들을 정하는 행위이니까 회사라기보다는 전자적으로 서로 약속한 조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다오가 너무 좋은 게 블록체인 위에서 전자조직을 했을 때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리 갖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월급도 줘야 될 거고 채용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원장 위에서 조직이 움직이니까 돈을 보내는 게 되게 쉽고, 채용할 때도 지갑 단위로 채용이 될 테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N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게 되죠. 그 사람의 시간을 또 가치 있게 만들어줬죠. 근데 현재는 A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 일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그 사람의 시간을 여전히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다오도 되게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탈중앙화가 되면 뭐가 좋은 건가?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탈중앙화가 되면 뭐가 좋으냐 하면,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블록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이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고 동작할 거야 라는 문제로 바꿀 수 있거든요.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고 동작해야 내가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블록체인이 멈추면 보낼 수 없는 돈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돈들은 다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100만 원인 거예요, 평생. 그럼 나는 100만 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 멈추지 않는다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블록을 만드는 DPoS 같은 것은 탈중앙화에 어떤 그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치금을 많이 맡겼잖아요. 그러면 예치금을 많이 맡긴 사람이 블록을 안 만들면 내가 맡긴 예치금의 가치도 0이 될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체인을 영원히 돌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아져요. 이 체인을 지켜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량적으로 몇 대의 서버가 이 체인을 운영하면 탈중앙화가 됐는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성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운영했을 때 이 체인이 멈추지 않는지로 생각을 하는 방식도 필요해요. 사실 돈이 많은 4대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면 저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한 30대 정도 되는 서버가 굉장히 큰 금액을 맡겨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게 신뢰를 담을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커뮤니티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타중화보다는 영속성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블록체인을 접하실 때 더 크게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블록체인의 매력?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매력은 블록체인 자체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좀 외부적인 요소의 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외부적인 요소 먼저 얘기를 하면 기술 격차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 간의 기술적인 격차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조금 더 빠르고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외부적인 요소로는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내재적인 요소는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과 행동하는 패턴이 바뀐다니까요. 그거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 내 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바뀐 거고, 내가 돈을 보낼 수 있어 블록체인을 통해서 라고 하는 패턴도 바뀐 거예요.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암호자산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은 더치페이 할 때 한 명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가상자산을 보내서 해결하곤 하거든요. 그게 더 쉬우니까. 은행 앱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계좌에 돈을 보내는 행위보다 본인들은 암호자산을 보내고 받는 행위가 더 편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막 바뀌었을 때, 특히 외국인 친구 놀러와서 더치페이 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화로 바꿔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패턴이 바뀌는 걸 관찰할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